요인 분석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누르시고요. 차원 감소, 요인 분석을 눌러주시면 요인 분석 창이 뜹니다. 전부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요인 추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인 추출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성분 분석이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 최대 우도법과 추측 요인 추출, 이게 이제 추측분법이거든요. 그래서 추측 요인 추출로 바꿔주시고요. 스크린 도표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향되어야 하는 점이 여기 적혀있죠. 고유값 아이겐밸류 기준으로 1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요인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배치돼요. 그러니까 탐색적 요인 분석인 경우면 사실 요인을 고정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습하고 있는 방법은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부유값 기준을 먼저 해보죠. 계속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요인 회전 누르시면 역시나 지정하지 않음이 디폴트인데요. 원래 요인이 하나면 회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몇 개 이상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복수의 요인이 나왔을 경우에 회전 방법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있는 게 베리맥스니까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틀렸으니까 직접 오버리밋 또는 프로맥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오버리밋 한번 선택을 해보죠. 계속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스크린 도표부터 보죠. 스크린 도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요인 숫자가 몇 개가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총 우리가 10개 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왜냐면 이제 개별 10개 요인까지 쪼개줄 수 있잖아요. 10개의 아이템이 최대한 나눠지면. 그래서 하나로 나눴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2개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3개로 나눴을 때는 고유값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유값 기준 1이라 그랬으니까 보통 이제 이 경우라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에 표를 보셔도 아이겐밸류 값이 이 2개가 1이 넘죠. 그래서 두 번째 요인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인 행렬도 이렇게 2개로 쪼개서 분석을 해주죠. 제가 여기서 패턴 행렬을 보라고 했죠. 패턴 행렬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표를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엑셀에 갖다 붙입니다. 미관상 이제 이건 좀 지워주고요.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을 해서 뭐뭐보다 큰 0.5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시각적으로 이제 0.5라는 0.5라는 그 팩터 로딩이 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러면 딱 봐도 명확하게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은 1번 요인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두 번째 요인이라는 게 딱 잘 보이죠. 실제로 이 문항은 워크드 패밀리 컴플리트라는 문항 5개, 그다음에 패밀리 투 컴플리트라는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분류가 된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요인은 2개로 잘 쪼개졌다, 잘 되어 있다. 끝.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0.3이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이 문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에 들어가셔서 6번 문항에 해당되는 거를 빼고 다시 재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몇 가지 트리키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0.5가 나왔어요. 0.51이 나왔어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더블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문항이 1번 요인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2번 요인에도 강하게 적재되어 있으면
이 경우를 더블 로딩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면 또 삭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쨌거나 그 개별 컴포넌트도 굉장히 잘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러한 문항은 1번 요인도 측정하고 2번 요인도 측정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1번 요인을 잘 설명하는 거 한 묶음, 2번 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 한 묶음, 그리고 그 두 묶음을 잘 설명하는 것, 이러한 구조를 평가하는 게 이제 요인 분석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더블 로딩이 되는 경우는 좋지 않은 문항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친구들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좀 보이긴 하는데, 사각회전을 한 경우에 한쪽 팩터들이 다 양수가 나오고 이쪽 요인들이 다 음수로 나오는데, 팩터 로딩을 절대값 기준으로 0.5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숫자의 절대값으로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좋게 잘 분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인 분석입니다. 끝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확인적 요인 분석. 사실 SPSS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 없어요. 탐색적 요인 분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통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처럼 분석을 해주긴 하는데 뭐 사실상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오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SPSS는 탐색적 요인 분석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SPSS를 썼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틀린 분석이 되는 겁니다. 차원 축소, 요인 분석 들어가셔서 요인 추출해서 이제 고정된 요인수로 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인 줄 알고 있잖아요. 2라고 고정을 하고, 요인 회전은 직접 오블리민이고 확인 누르면 표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엑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가 동일하네요. 같은 두 개 요인이니까 뭐 특별히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자모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비로 가서 이제 파일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요인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팩터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누르면 신뢰도 분석이 있고, 여기 주성분 분석이 있고,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고,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거든요. 탐색적 요인 분석을 눌러보죠. 이렇게 뜹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옮겨주시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알아서 두 개의 요인이 있는 걸로 분류를 해주고, 요인 분석을 바로 해줍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해준 거죠. 자, 옵션을 한번 보죠. 옵션을 한번 보면 여기 제가 설명드렸던 최대 의도법이 두 번째 있고요. 마지막이 추측분해법이죠.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숫자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누를 때마다, 그렇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이제 권장되는 방법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 방법을 이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맥스, 직접 오블리미,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밑에 가면 팩터 개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 눈에 보이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행선 분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선 분석 결과 요인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로 설정을 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을 해준 겁니다. 나는 아이겐밸류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겐밸류 값 보통 1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물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두 개네요. 2를 기준으로 해볼까? 그러면 또 단일 요인으로만 이렇게 분석을 해주네요. 팩터 로딩이 전부 0.5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인데 하나로 과소 추정해 준 거죠. 혹은 내가 숫자를 정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 얘는 두 개의 요인이다. 그러면 2라고 눌러주시면 이제 두 개의 요인으로 해주고요. 한 4개 정도로 쪼개볼까요? 그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뭔가 이상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0.4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 팩터로딩 0.3 이상이 이제 시각화해달라고 했는데 0.5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비는 문항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뭔가 너무 과도하게 찢어놓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평행선 분석으로 하고 0.5 기준 모두 적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하시면 탐색 요인 분석이 끝나게 됩니다.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다른 아웃풋들 같은 것들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스크린 도표 한번 보죠.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모델 핏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모델 핏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예. 확인적 요인 분석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확인적 요인 분석 누르시고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은 팩터를 내가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름을 제가 첫 번째 요인은 WFC, 두 번째는 FWC죠. 그래서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여기다 넣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를 이 두 번째 요인에 넣으면 이렇게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1번 요인에 뭐 팩터 로딩, 요게 팩터 로딩이겠죠. 다 0.5 기준 충족해 주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들어가시면 이 추정 방법은 지금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추정 들어가셔서 요거 표준화 개수를 한번 추정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뜨거든요. 요게 팩터 로딩입니다. 사실 요게 팩터 로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준이 0.5입니다. 물론 지금은 척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척도가 좀 다른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 개수를 봐야 돼서 모델핏이 좀 궁금한 경우에 뭐 모델핏들을 눌러볼 수 있는데 권장 지수인 FCI, TLI, SRMR, RMSE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죠. 방금 제가 하나 더 누르긴 했지만 그 수치들도 뭐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다시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모스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파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lect Data File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일 네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파일을 불러 오케이 보시면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뭐 큰 변화는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리스트 베리어블이라는 걸 누르면 지금 잘 들어왔음이 보여집니다. 파일이 새로 생겼죠. 그러면 아까 그 보여드린 PDF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총 2개의 요인이 있으니까 여기 우측에 있는 드로우 잠재 변인 드로우 레이턴트 베리어블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한번 클릭하고 5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죠. 요인 1, 요인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로테이션 모양을 눌러서 한 번 눌러주면 이렇게 옆으로 딱 가요. 네. 아까 그림으로 본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분산 연결하는 거 있죠. 코베리언스 이걸 누르셔서 이 2개를 연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2개가 합쳐져서 일가정 갈등이라는 변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다시 리스트 베리어블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가지고 오죠. 1번부터 5번까지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관상 요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 베리어블 라벨을 지우죠. 그다음에 6번부터 10번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관상 이쁘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막 이렇게 했다. 그런 경우에 여기 터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한번 터치해주면 이쁘게 좀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네모를 우리가 보통 측정 변수라고 부르고요. 동그라미를 이제 잠재 변수라고 부르는데 측정 변수는 실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베리어블에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직접 넣었고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이제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 플러그인 들어가셔서 name unobserved variable 누르시면 알아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F1은 또 이름을 아니까 WFC 정도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FWC 정도로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다 이제 에러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측정은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제가 특별히 뭔가 하진 않았는데 보시면 얘가 1로 돼 있어요. 얘 혼자만. 얘도 그렇고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지표 변수 중 하나의 요인 개수를 1로 고정, 그걸 레퍼런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지표 변수, 그러니까 측정 변수라고 했죠. 네모가 이제 측정 변수이자 지표 변수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를 1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얘를 기준으로 값을 추정해 달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눌러보면 알겠죠. 예. 여기 가운데 보시면 Analysis Properties가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아웃풋 가시고 두 번째 있는 Standardized Estimate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Calculate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View Text라고 있어요. View Text를 누르시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카이자센 값이 나오는데 224.987이고 당연히 기각됐죠. 0.000이니까 유의한 거죠. 하지만 아까도 배웠지만 연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장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모델 피시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적합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TLI 0.947, 그다음에 CFI 0.960, 아까 0.90보다 높으면 좋다고 했죠. 둘 다 좋죠. 그 다음 추천된 게 여기 RMSE가 여기 있죠. 얘가 0.082. 0.08보다 적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면 리즈너블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Estimate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잠오브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결과가 나오고요. 스탠다드라이즈 에스티메이트이 아까 잠오브에서 우측에 나왔던 게 이제 여기 나오죠. 모두 0.5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Y1이 1로 되어 있고요. Y6이 또 1로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지표 변수 중에 1로 고정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순전히 다른 아이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레퍼런스 베리어블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0.024고 얘는 0.075 이렇게 추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추정된 값을 다시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팩터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옵션에서 스탠다드라이즈드 에스티메이트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그럼 탐색적 요인 분석은 어떻게 하냐? 탐색적 요인 분석은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씩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그리시면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 되겠죠. 분석은 따로 안 해보겠습니다. 이제 M 플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 플러스를 키면 빈 메모장이 떠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나눠드린 걸 복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세팅하는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SPSS 파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열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파일인데요. 얘를 M 플러스 분석용 파일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여러분들만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름 짓는 것을 선호하는데, 왜냐면 나중에 이제 신텍스 쓰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리고 M 플러스는 그 독립변수 이름이 너무 길면 분석을 안 해주거든요. 그 이름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어 주시면 되고요. 유형은 숫자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를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정말 2로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정된 간격 베이스로 파일을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너비랑 이 열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으로 바꾸고 얘는 2로,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걸로 바꿔줬다는 게 중요하죠. 레이블은 지우고 결집값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습용이라
결측치를 미리 다 제거를 했네요. 그래서 결측치는 지금 현재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999로 만들어 볼게요. 9999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걸 왜 999라고 하면 999라는 숫자가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석과 전혀 무관한 임의의 숫자를 그냥 이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저런 내 데이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숫자를 이제 결측 숫자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을 찾아서 결측값을 999라고 치면 이제 컴퓨터가 그거를 결측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유형에서 고정된 ASCII 파일 이름을 EFA로 한번 지어보자. EFA. 그래서 저장을 하시는데 이 저장도 중요합니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곳에 저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n 플러스 그 명령어 실행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같은 폴더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끝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EFA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베리어블 이름은 우리가 아까 y1부터 y1부터 y10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타이틀은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이 파일 위치와 데이터 파일 위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냥 파일 이꼴 EFA 그 파일 이름을 실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어의 끝에는 이 세미콜론을 찍어주시면 이제 그 명령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은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타이틀이 지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위치가 어디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지정해 주시는 거고 세 번째 베리어블은 내 파일에 들어간 베리어블을 순서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읽어내겠죠. 미싱은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이제 999라고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사실 이 질문은 없어져도 돼요. 이 신텍스는 없어도 되는데 지우지 마시고 그냥 느낌표로 해주시면 이 라인은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걸로 됩니다. use variable은 그 변수들 중에서 무엇을 쓸 것이냐인데 y1부터 10까지 가보죠. 데모 버전은 이 파일을 6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1번부터 6번으로 지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인 분석을 할 때 그 대상이 가끔은 이점 척도일 때도 있으니까 yes or no로 측정된 측정 도구일 수도 있고 학자들마다 이제 리커트 척도를 서열 척도로 보는 사람들은 이 아래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1부터 y10까지 측정된 애들은 서열 척도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상관없으니까 얘도 없애죠. 그 다음 analysis 저 한 줄이 EFA를 해달라는 명령어인데요. 타입은 EFA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FA를 돌려줘. 요인은 1부터 한 요인짜리도 해주고 3요인까지도 해줘. 그러면 이걸 누르면 1요인, 2요인, 3요인 개가 다 뜨는 거예요. 맥시멈 열문항이니까 10까지 가능하겠죠. 13 정도로 하죠. 이렇게 해서 run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결과 쭉 내려가다 보면 친숙한 아이들이 보여요. RMSE,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결과는 원 팩터, 그러니까 단일 요인으로 계산했을 텐데 이제 숫자가 이미 좀 크죠. RMSE가 뭐 0.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너무 크죠. 그리고 CFI랑 TLI도 0.9 이상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낮죠. SRMR도 기준은 너무 높고요. 그리고 벡터 로딩 같은 걸 봐도 0.5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이 팩터, 이 요인으로 분석을 한 걸 보면 RMS의 기준 좋고요. CFI랑 TLI도 좋고요. SRMR도 좋네요. 저것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1요인에 826, 872 이런 식으로 0.5 이상으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잘 나왔죠. 그러면 이 요인이 적합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3요인도 보죠. 3요인 내려가서 보면 뭐더 좋네요. 일단 수치 자체는 이런 것들 수치는 좋고 내려가서 볼게요. 1번 문항은 1번 요인, 2번 문항도 1번 요인, 다 1번 요인이네요. 5번까지. 그 다음에 6번부터는 또 이렇게 쭉 가네요. 근데 보시면 8번 문항은 더블 로딩이 걸려 있으면서 사실 둘 다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 같고 9번, 10번은 또 이제 3번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3요인으로 하고 싶으시면 3요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거는 FWC에 5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3요인은 버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통계에서 이제 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는 최소 3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단 하나의 질문만 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고 하면 되게 메이크 센스 하지도 않고 억울하겠죠. 면접 보러 갔는데 너무 적은 질문만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컨스트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개 이상의 문항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적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세 문항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세 문항짜리 잠재 변수를 하나 모델링을 하면 딱 그게 포화 모형이라고 해서 딱 그것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이 2개면 추정이 안 돼요. 3개 이상부터 추정이 돼요. 단일 요인인 경우.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3요인인 경우 모델 핏은 더 좋아 보이나 이 6번 문항부터 10번까지 문항에 더블 로딩도 발견이 되고 뭐 각각 개별 요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2번 요인이 2개의 문항만 남고 3번째 요인도 2개의 문항만 남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2개 요인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보죠. 역시나 복붙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일 이름이 CFA로 바뀌어야겠네요. 아까 근데 뭐 EFA 파일이랑 똑같으니까 요거 제목을 그냥 EFA로 바꿔버리죠. 네.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은 Y1번부터 Y10번이죠. 데모 버전인 경우에는 6까지만 쓰시면 되겠죠. 미싱은 여전히 없고 여기도 Y1부터 Y10까지 하고 네. 여기서부터 달라지네요. 여기 모델부터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뭔지 아니까 WFC라는 요인은 by가 이제 이렇게 묶인다라는 명령어죠. Y1부터 Y5까지 그리고 FWC는 Y6부터 Y10까지 이렇게 해서 분석 눌러주시면 결과 나오죠. RMSA, CFI, TLI, SRM은 모두 적합하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아까 에이모스 화면과 거의 동일하죠.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Y1이 레퍼런스 베리어블이 돼서 1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을 추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표준화 계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팩터 로딩이 되는 겁니다. 모두 0.5를 상회하죠. 네.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